자, 우리 이제 펀드 자격증 준비하시는데, 이제 부동산 펀드만은 별도로 아주 얇은 책자가 하나 또 별개로 있죠. 부동산 펀드가, 시험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펀드 일반 쪽만 계속 공부하시다 보면은 이 부동산 펀드를 좀 소홀히 하는 수도 있어요. 그 책 사이즈도 어디 뭐 책꽂이에 꽂아놨다가, 한 곳만 공부해야지 하고선 이렇게 또 어디 있는지도 찾지도 못하고 막 이럴 수도 있는, 그렇게 너무 작은, 그쵸. 두께로 별도로 뺀 것 같아요. 아예 그냥 좀 두께가 되더라도 한 권으로 다 단일화해서 이렇게 출간했으면 좋았을 텐데 어쨌든 이제 부동산 펀드와 관련된 부분들 여러분들 우리 이제 시험 보시는데 합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과목 파트예요. 그러니까 핵심적인 내용만 잘 정리하시면은 뭐 다 맞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우리 시험에서. 그렇죠? 그래서 그 펀드 일반 쪽에서 조금 난해한 부분들을 커버할 수 있는 점수를 여기 부동산 펀드에서 여러분들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도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잘 우리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이제 부동산 펀드와 관련된 부분들은 여러분들 교재 이렇게 열심히 보시는 거를 일단은 추천드려요. 근데 이제 시간적인 여력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요 기본 강의는 반드시 들으시고 맥락을 잘 잡으시면은 너무나 쉬워요. 너무나 쉽고 외워야 될 걸 핵심적인 포인트만 잘 정리하시면은 우리가 고득점 다 가능한 과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자본시장법 여러분들 공부할 때 우리가 이제 집합투자기구의 일반적인 분류 기준이죠. 우리가 펀드 재산의 50%를 초과해서 어디에 투자할 거냐를 기준으로 했을 때 증권이 50%가 넘느냐, 부동산이 넘느냐. 그래서 증권, 부동산 이외의 자산들의 50%는 넘느냐에 따라서 증권 집합투자기구, 부동산 그리고 특별자산 집합투자기구라고 하죠. 자, 50% 초과되는 게 없다라고 하면은 혼합자산 집합투자기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자, 다음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MMF라고 하는 것을 또 공부하죠. 단기 금융집합투자기구라고 해서 MMF. 우리가 가중평균 잔존만기 일수가 경우에 따라서는 다르지만은 뭐 최장 120일부터 짧게는 60일까지 이렇게 설정할 수 있는 펀드들도 있습니다. 자, 이건 일반적인 분류 기준에서 이제 부동산 집합투자기구를 별도로 또 알아보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부동산 집합투자기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펀드 재산의 50%를 초과해서 부동산 등에 투자를 한다. 근데 여기서 부동산이라는 말이 나와 있고요. 이게 등이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실제 눈으로 보이는 부동산, 실물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거 이외에도 등에도 투자할 수 있는 거구나. 이 등은 무슨 냄새가 많이 날까요? 부동산 냄새가 많이 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50% 초과해서 투자할 수 있는 그 부동산 등이 무엇이냐를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실제 실물인 부동산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취득해서 팔으면 여러분들 매매 차익을 얻을 수가 있는데 요 매매 차익을 많이 얻으려면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되겠죠. 그래서 싸게 살 수 있는 방법 중에 우리 합법적으로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냐 봤더니 우리가 경공매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경공매. 자, 그리고 우리 수익형 부동산과 관련된 뭐 상가라든지 아니면은 업무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부동산을 취득해 가지고 임대료로 수익을 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우리가 부동산 토지를 사서 탁 밀어가지고 택지를 조성하고 뭐 상가를 조성하고 그리고 분양하고 임대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개발해서 돈을 벌 수도 있고. 자, 우리 개량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리모델링 뭐 이렇게 노화된 것들을 뜯어 고쳐가지고 또 돈을 벌 수도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을 보니까 다 여러분들 눈으로 보니까 뭐예요? 눈으로 다 보이죠? 그게 바로 실물 부동산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게 이제 등과 관련된 부분들은 부동산 냄새가 나는 증권, 부동산 냄새가 나는 권리, 부동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그리고 요 대출은 뭐냐 봤더니 요 집합투자기구가 여기 개발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갈 거니까 여기에 돈을 빌려주면은 뭐 받아요? 원리금, 이자 받아서 수익을 낼 수가 있겠죠. 요런 식으로도 운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부동산 개발 사업 쪽에 돈을 빌려줘가지고 돈을 벌 수도 있다. 다 이 부동산과 관련된 거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부동산과 관련된 증권, 권리, 파생상품 이런 대출, 자, 이런 것들은 실제 부동산에는 아니에요. 실제 부동산은 아니지만 부동산과 관련된 투자의 성격이 너무나 강하다라고 해서 요 등에 포함되고, 자, 이런 것들을 모두 합쳐가지고 50%가 넘게 투자되면은 부동산 펀드로 분류하겠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50%를 따질 때
부동산 등이 뭐냐라는 거죠. 그거를 지금 본 거예요, 여러분들. 뭐 이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부동산 냄새가 많이 나는 이 증권은 우리 좀 전에 봤던 집합투자기구 일반적인 분류에서 증권 집합투자기구로 분류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 집합투자기구로 보겠다는 얘기예요. 여기 증권은. 네, 그런 내용들 하나하나 세부적인 거 알아보시면 될 겁니다. 자, 이거 다 공부한 거예요. 자, 우리 펀드의 법적 형태에 따라서는 계약형 펀드, 그리고 회사형 펀드, 조합형 펀드라는 게 있죠. 이 계약식으로 운영되는 게 바로 신탁, 그죠? 부동산 투자 신탁이 여기에 해당되고, 회사형은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회사 하면은 주식회사를 얘기하죠. 그리고 유한회사, 합자회사, 그리고 유한 책임회사 이렇게 되죠. 여러분들 없는 게 뭐가 있죠? 한명회사는 없죠. 한명회사는 집합투자기구로 우리가 설정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상법상 조합에 해당되는 합자조합, 익명조합 이렇게 있다.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 신탁은 여러분들 계약 형태니까 법인격이 없어요. 법인격과 관련된 부분이 없습니다. 자, 이거에 비해서 회사는 다 법인격이 존재하죠. 그런데 이 조합도 법인격이 없습니다. 법인격이 없다. 자, 그러면은 이 집합투자기구를 설립하는 주체는 집합투자업자일 텐데 여기 주식회사만 발기인이에요. 그리고 집합투자 규약을 만들어야 되는데 다 여러분들 뭐 계약서 이런 걸로 만들지만 회사 형태는 모두 정관으로 이렇게 만들도록 돼 있죠. 자, 다음으로 여러분들 그 수익자한테 투자자한테 주는 증권들이 있는데 여기 투자 신탁은 수익증권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나머지 여기 회사 형태와 관련된 부분들은 다 지분증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분증권이긴 하지만은 뭐 주식회사는 구체적으로 지분증권 중에 주식을 준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요걸 지분증권이라고 얘기해도 뭐 별 상관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시험대 나올 수 있는 포인트는 뭐냐면 여러분들, 자, 우리 설정 설립의 주체가 발기인인 형태는 무엇이냐라는 거죠. 부동산 투자회사를 얘기하고, 자, 집합투자 규약의 성격이 정관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다 회사, 나머지는 다 계약서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다.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다 우리 펀드 일반에서 기본적인 우리가 법적 형태에 대해서는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돼요. 자, 다음 우리 부동산 집합투자기구의 우리가 설립 실무와 관련된 부분들 보게 되면은 우리가 설립이 좀 용이한 것, 쉬운 것들은 아무래도 계약 형태에 해당되는 신탁 형태가 가장 일반적이에요. 거의 뭐 95% 이상이 투자 신탁 형태입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부동산 개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여기서 돈을 벌겠다라는 우리의 부동산 펀드를 만든다라고 하면은 어떤 게 가장 합리적이냐라는 거예요. 이 개발 사업은 여러분들 돈도 많이 들고 장기간 프로젝트란 말이에요. 그렇죠? 잘못될 수도 있단 말이죠. 고위험일 수도 있고. 자, 그러니까 집합투자기구는 법인격이 일단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인격이 있어야 되니까 좀 전에 봤죠. 회사 형태만 인정돼요. 회사 형태. 이 회사 형태에서도 그렇죠? 물적 회사와 인적 회사라는 게 있는데 유한 책임을 지는 전적인 물적 회사가 가장 바람직해요. 물적 회사. 물적 회사의 대표적인 게 뭐냐? 주식 회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유한 회사예요. 유한 회사. 두 가지입니다. 뭐 유한 책임 회사라든지 이 합자 회사. 합자 회사는 여러분들 자본의 성격이 합해진 회사예요. 즉 무한 책임 자본하고 유한 책임 자본하고 섞인 거예요. 그래서 무한 책임을 진다라고 하면은 뭔가 잘못됐을 때는 계속 그죠? 집안 기둥뿌리 뽑히듯이 다 무한대로 책임을 져야 되니까 이건 위험 부담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렇게 개발 사업을 위한 펀드로서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발 사업을 위한 펀드로서는 여러분들 주식회사 형태와 유한회사의 형태가 좋다. 유한 책임회사는 왜 안 좋냐? 그러면 그거는 유한 책임회사는 처음에 설립할 때 주식회사로 설립할 때는 우리가 뭐 주주총회라든지 이사회라든지 뭐 감사위원 이런 것들이 조직들이 다 갖춰야 돼요. 그러면은 좀 사이즈가 좀 돼야 되겠죠. 근데 좀 빨리 설립을 하고 나 혼자 우리 1인 기업들 있잖아요. 이런 것을 주식회사 형태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조직을 만들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어서 상법에서 이렇게 소규모 회사를 만들 때는 유한 책임회사 형태의 주식회사 새끼 이런 것들을
만들도록 이렇게 상법에서 만드는 회사예요. 유한책임회사는. 그런데 이런 큰 프로젝트에는 유한책임회사가 어울리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 일반적인 유한회사와 주식회사 형태가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구분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우리 투자신탁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뭐예요? 계약 형태이기 때문에 법인격이 없죠. 그래서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적합한 거는 개발 사업에 적합한 펀드의 유형은 법적 형태로 어떤 것이 있느냐라는 것들을 물을 때는 회사 중에서도 물적 회사 성격이 가장 강한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다. 요거 꼭 좀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우리가 섞여있는 자본의 성격이 섞여있다라고 해가지고 합자라고 합니다. 합자. 회사 형태도 있고요. 합자라는 조합 형태도 있다. 이 합자는 여러분들 자본의 성격이 두 가지가 있는데 무한 책임을 지는 자본이 있고요. 회사에 무한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 기둥불이 뽑힌다는 얘기입니다. 자, 유한 책임지는 자본, 내가 투자한 금액만큼만 손실 보는 거지 더 이상 회사가 또 펀드가 잘못됐다라고 해도 계속 들이붙는 그런 거 아니에요. 자, 이런 두 가지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들이 이제 회사 형태도 있고 그리고 조합 형태도 있다. 합자 회사와 합자 조합. 그러니까 회사 형태에 거기 투자하는 자를 사원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조합 형태에 투자하는 자는 조합원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자, 이거를 왜 이렇게 표현하느냐? 원래는 여러분들 이 펀드에 투자되면은 투자한 지분 비율만큼 균분에게 배당 받으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런 합자 형태는 여러분들 무한책임 자본에 투자한 자와 유한책임 자본에 투자한 자에 대한 배당을 줄 때 차등 배당이 가능해요. 차등 배당. 그래서 이익 배당과 관련된 배당 순서를 달리 정한다. 이거 다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다른 쪽은 안 돼요. 균분 배당 해줘야 돼요. 근데 이익과 관련돼서는 차등이 되는데 손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분 비율만큼 균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런 특례 규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 특례 규정 때문에 잠깐 이렇게 터치 한번 해봤다라는 거예요. 터치 해봤다. 자, 우리 사원 하면 어디라고요? 회사. 조합원 하면 어디라고요? 조합.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문제들 풀어보시면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금세 알 수가 있겠다. 잠깐 이제 설정이 조금 깨지긴 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지금 부동산 펀드는 환매 금지형 펀드로 이렇게 설정 설립하도록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자본시장법에서 부동산 펀드는 폐쇄형 펀드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폐쇄형 펀드로 설정 설립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집합투자증권 발행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상장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는데 그럼 모든 그 부동산 펀드가 90일 이내에 상장을 해야 되느냐? 아니에요, 여러분들. 정리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정리. 자, 우리 이제 공모형 펀드이면서, 자, 우리, 투자 신탁이라든지, 투자 회사만, 상장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회사 형태에 해당되는 유한 회사, 유한 책임 회사, 합자 회사, 익명조합, 합자조합, 얘네들은 그러면은, 그쵸? 상장 의무가 없어요. 자, 그러면은 사모형 펀드와 관련된 부분들 우리가 투자 신탁, 투자 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합자회사, 익명조합, 합자조합 이런 모든 것들도 다 그쵸? 상장 의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장 의무와 관련된 부분들은 공모형이면서 투자 신탁과 주식회사 형태만 합자 의무가 상장 의무가 있는 거지 나머지는 상장 의무가 없습니다. 요거 시험 문제 너무나 자주 나오더라라는 거예요. 너무나 자주 나오더라. 그래서 상장 의무가 있는 것들 딱 두 가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주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핵심적인 포인트만 잘 잡아 놓으시면 돼요. 아셨죠? 자, 다음 여러분들 우리가 부동산 투자할 수 있는 방법들 보니까 실제 부동산, 실물인 부동산을 그쵸? 투자하는 거예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서 돈 벌고 임대해서 돈 벌고 개발해서 돈 벌고 리모델링 개량해서 돈 벌고 이게 실물 부동산과 관련된 부분이고 자, 그러면 등과 관련된 부분을 지금 보는 거예요. 등. 자, 그러면 부동산 냄새가 나는 권리에 투자해도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으로 보겠다라는 거죠. 자, 권리가 뭐냐? 자, 우리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자, 여기까지. 지지전. 자, 요게 민법상 여러분들 용익물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남의 땅, 남의 집, 남의 상가 등을 빌려서 내가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권리예요.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보통 여러분들 전세권 이런 것들 많이 듣죠. 그리고 땅 위를 이용할 수 있다. 땅
일정 영역을 이용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입니다. 다 부동산이잖아요. 땅 짓자, 전세권. 전세권을 뭐 부동산에 설정하죠. 그쵸? 자, 요게 이제 물권이라고 하는 거고, 자, 임차권, 분양권 요거예요. 임차권, 분양권. 자, 요거는 여러분들 채권이에요. 물권은 아닙니다. 물권은 아니지만, 물권, 채권 구분하자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쵸? 인분. 그죠? 인분위. 그쵸? 인분위는 뭐야? 그쵸? 부동산 냄새가 나네요. 이것도. 그래, 지지전 인분위. 요거는 바로 부동산으로 보겠다라는 거죠. 등으로 해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한 그 부동산 관련된 권리는 여기 딱 5가지예요. 법전에 나오는, 법문에 나오는 거. 근데 거기에 등이라고 해서 해석상으로 부동산 냄새가 나는 권리들 더 많이도 있을 거예요. 뭐 상가 수익권이라든지 여러 가지들. 자, 이런 것들도 자본시장법상 우리가 부동산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도록 해석은 합니다. 그런데 그 해석의 문제가 우리가 시험 문제 나오느냐? 아니에요. 시험 문제에서는 이 자본시장법에서 법조문에 규정한 부동산 관련 권리는 무엇인가? 지지전 이뿐이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딱 5가지를 기억을 해두자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 요거예요. 우리가 기업 구조조정 촉진 법상 채권금융기관이 보유한 채권금융기관이라는 얘기는 금융기관이 뭐 은행이라면은 은행에서 다른 사람한테 돈을 빌려준 거야. 그러면 얘는 채무자가 되겠죠. 그죠? 돈 빌려주는 은행은요 채권자가 되는 거예요. 채권자. 그래서 돈을 빌려줄 때는 신용대출로 빌려주기도 하지만은 뭐예요? 담보대출. 그래서 보유하고 있는 이 금전 채권 중에서 부동산 담보로 한 경우만 해당된다라고 했죠. 신용대출 채권이 아니라 무슨 채권? 담보부 채권, 담보채권. 요 부동산 담보채권의 이 채권, 이 권리잖아요. 권리. 그죠? 여기에 투자한다. 요것도 여러분들 뭐라고요? 부동산으로 보겠다라는 거죠. 요런 데 투자해가지고 돈 벌 수도 있다. 펀드가. 그런 말이에요. 그런 말이야. 그래서 요런 데 투자하면은 여러분들 부동산으로 보는 권리형 부동산 펀드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우리가 증권, 뭐 주식이라든지 채권이라든지 뭐 수익증권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우리 증권의 종류와 관련된 부분들이 자본시장법에서는 채무증권이 있다. 그리고 지분증권이 있다. 그렇죠? 그리고 뭐 수익증권이 있다. 수익증권. 그리고 뭐 투자계약증권이 있다. 그렇죠? 그리고 파생결합증권이 있다. 그리고 증권예탁증권이 있다. DR증권.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하는 증권들의 투자를 합니다. 대부분 뭐 주식, 채권 뭐 이런 데 투자해서 펀드를 운영한다라고 하면 증권 집합투자기구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증권 집합투자기구로 보지 말고 부동산 냄새가 너무 강하니까 부동산 펀드로 봐라라는 증권이에요. 자, 뭐가 있느냐? 자, 우리 다음에 자산의 50% 이상을 우리 운용하는 이런 자산이 50%가 넘는데요. 지금 뭐예요? 실물인 부동산. 그리고 좀 전에 봤던 권리, 지지전 인분 요거. 그리고 부동산 담보부 금전채권 권리형이죠. 권리. 그렇죠? 권리. 부동산 냄새가 이것도 부동산으로 보겠다라는 거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이 넘는데 그런 수익증권, 그런 집합투자증권, 펀드에서 발행하는 거죠. 그런 유동화증권. 증권의 종류까지 이거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동산 냄새가 많이 나는 우리가 증권 관련된 부분들은 부동산 펀드로 분류를 하라 이거예요. 증권 펀드로 분류하지 말고. 이해되셨나요? 자, 다음 우리 증권형 펀드 또 보면은 여러분들 부동산 투자회사법상 부동산 투자회사의 주식이래요. 주식에 투자하니까 이거는 증권 펀드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아니야. 이 펀드는. 이 부동산 투자회사법상 부동산 투자회사는 우리는 리츠라고 얘기 많이 합니다. 리츠. 주식회사로 설립하는 거예요. 자본시장법 나오기 전에 그 이전부터 있던 법이에요. 부동산 투자회사법은. 그래서 부동산 투자회사법상 부동산 투자를 전문적으로 하는 이런 주식회사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운영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부동산 투자회사법
보면은 요 회사, 부동산 투자 회사는 여러분들 그 보유하고 있는 자산 있잖아요. 자산에 부동산 등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 분기 말일 기준으로 다 봐서 80% 이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부동산 덩어리예요. 그 주식은 부동산이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죠? 이거는 증권이 아니다. 부동산에 투자하는 거랑 똑같다. 이렇게 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리츠 주식 이렇게 보시면 돼요. 리츠 주식. 자, 다음 우리가 부동산을 개발하는 회사. 이 개발은 여러분들 일정 기간이 개발하고 나면 더 이상 개발을 안 하겠죠. 개발을 영원히 할 수는 없잖아요. 보통 우리 시중에 있는 뭐 주식회사들, 무슨 제조회사들, 이런 회사들은 기본적인 가정이 영속적으로 갈 거야 라는 영속기업 가정들을 합니다. 경영학에서는. 그런데 요 개발에서는 영속적으로 개발할 거야 이런 게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존속 기간을 딱 언제까지 정해서 개발하고 끝내는 이런 회사예요. 그러면 그런 회사가 발행하는 증권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 증권은 지분증권, 뭐 채무증권 다 포함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개발회사 증권 이렇게 연결하면 됩니다. 이게 부동산이잖아요. 자체가.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보니까 여러분들 회사만 볼 거예요. 부동산 투자를 우리가 전문적으로 목적으로 하는 그런 회사예요. 90% 이상, 여기 얘는 90% 이상 부동산 등을 그쵸 목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목적 자체가 부동산이야. 그래서 발행하는 지분증권이에요. 얘는 지분증권, 얘는 증권, 얘는 주식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렇게까지 여러분들 세분해가지고 요걸 바꿔가지고 시험 문제 출제하지는 않아요. 너무 걱정하지 말고. 자, 그러면 리츠 주식에 투자한다? 그러면은 부동산에 투자하는 거야. 자, 우리 개발회사 증권에 투자한다? 그러면은 이건 증권이 아니라 부동산에 투자하는 거야. 자, 부동산 투자 목적회사 우리 지분증권에 투자한다? 그러면은 이건 증권이 아니라 부동산에 투자하는 거야. 이렇게 해석하시란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자, 또 하나는 여러분들 부동산 매출 채권 그리고 부동산 담보부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해서 기초자산의 70% 이게 70%가 넘는데요. 부동산이 차지하는 게. 그래서 발행한 유동화증권. 유동화증권 뭐 자산 유동화증권 ABS라고 하는데 자, 우리 ABS를 공부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죠? 기초 토대가 되는 게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그런 개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증권은 증권이지만 뭐라고요? 부동산으로 보자. 자, 다음 여러분들 주택저당증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MBS. 자, 우리 자산유동화증권 ABS에서 요게 A가 에셋이에요. 에셋. 그렇죠? 영어로 하면 에셋인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자산이라는 뜻이죠. 우리 기업체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들이 유동성이 너무 없고 장기간 묶여 있으면은 돈 회전이 안 되잖아요. 요거를 기초로 해서 발행한 증권, 즉 유동성을 돈 회전을 굴리려고 발행하는 증권이 ABS인데 요 에셋 중에서 자산 중에서 금융기관들은 우리 대출을 해주잖아요. 대출해줄 때 어떤 대출을 또 해줄 수가 있을까? 주택취득자금과 관련된 우리 대출을 해준다고요. 요런 대출을 이제 저당권을 잡고 대출해줘요. 그렇죠? 예, 저당 대출이다라고 해가지고 자 요거를 우리는 모기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기지. 그 모기지 채권을 그죠? 기초자산으로 해서 발행하는 증권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기지란 얘기는 결국 뭐예요? 주택을 담보 잡았다라는 거죠. 부동산이잖아요. 그렇죠? 예, 부동산을 기초로 해서 발행한 유동화증권이 되는 겁니다. MBS는. 그렇죠? 70% 이상 이건 뭐 100%죠. 부동산이.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MBS와 관련된 부분에 증권에 투자해도 뭐라고요? 부동산에 투자하는 거다. 이거 뭐 증권은 증권이지만 증권이 아니다. 부동산이다. 이런 냄새가 너무 강하다. 요렇게 여러분들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워요, 처음엔 여러분들. 이걸 다 외워야 되고, 하려면 좀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그런데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자꾸 보세요. 자꾸 보시면 돼요. 뒤쪽에서 또 나올 거니까. 그렇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 부동산 투자 목적 타깃이 딱 정해져 있어요. 여기서 좀 보셔야 될 것들은 뭐냐면은 우리가 부동산 그리고 각종 권리, 그렇죠? 지지전 인분위 자, 요거 합계가 90% 이상 그런 데 투자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를 부동산 투자 목적 회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거 90% 정도는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한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빈칸 채우기 문제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래요. 자, 요렇게 봤어요. 자, 다음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부동산 관련된 등을 계속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에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증권 펀드도 마찬가지잖아요.
증권,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그 파생상품의 투자에도 증권펀드로 분류했잖아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파생상품 펀드다, 이게 별도로 있질 않죠. 그렇죠? 자, 다음 여러분들, 대출 행위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대출도. 좀 전에 이제 설명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개발 사업에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니까 이 펀드가, 부동산 펀드라는 데가 여기다가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돈을 빌려주는 거야. 금융기관이 돈을 빌려주겠죠. 그런데 펀드도 이렇게 부동산 개발 사업 쪽에 돈을 빌려줄 수 있다. 그래서 빌려주다 보니까 뭐라고요? 원리금 상환받아서 여기서 펀드에서 이익을 나고 이 이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해주는 이런 형태의 운용하는 펀드도 있는데 지금 어디에 빌려주는 거예요? 부동산 개발 사업에. 그러니까 실제 부동산을 사고 팔고 실물 부동산 펀드는 아니어도 부동산에 투자하는 냄새가 너무 강하죠. 그래서 부동산 펀드로 보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대출형 부동산 펀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해했죠? 이걸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해요. 프로젝트. 왜냐하면 요 개발 사업을 수행하는 여기 시행사라고 하거든요. 여러분들 시행사. 시행사는 아이디어는 참 좋아. 그쵸? 추진력도 좋고. 그런데 이 시행사 자체에 신용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담보력이 많이 좀 떨어져. 그래서 여러분들 뭐 텔레비전 보시면은 아이디어는 좋고 기술도 좋고 그런데 그 창업하시는 분들의 담보, 재력이라든지 신용이 별로 안 좋아서 사업을 못 하시는 분들이 뭐 이렇게 브리핑 같은 걸 하잖아요. 그러면은 돈 많으신 분들이 이렇게 사업에 투자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거랑 비슷해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얘한테 직접적으로 빌려줄 수는 없어. 그래서 어디에 빌려줄까? 니네 개발 사업하는 이 프로젝트에 돈을 파이낸싱 돈을 댈 거야 라고 해서 줄여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PF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 이름에 익숙해지시면 돼요. PF 프로젝트 파이낸싱. 근데 이 프로젝트가 어떻게 돈을 받아? 그러니까 받을 수 있는 곳을 하나 만들으란 얘기죠. 그게 바로 시행법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법인은 그러면 회사를 세우란 얘기야? 네, 세우는데 여러분들 종이로 세우란 얘기예요. 그래서 명목상 회사, 뭐 페이퍼 컴퍼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나중에 여러분들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또 추가적인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무엇을 지금 공부하는 거냐면은 펀드 재산의 50%를 우리가 초과해서, 그쵸? 우리가 부동산에 투자하면은 부동산 펀드로 본다. 일반적인 분류 기준. 그러면 부동산 등에 해당되는 이 부동산 등의 그 범위가 뭐냐? 첫 번째, 우리 실물형 부동산 펀드, 실제 부동산에 사고 팔고 임대하고 개발하고 개량하고 뭐 이런 것들. 두 번째, 우리가 부동산 관련된 권리에 그쵸? 지지전, 인분위, 그쵸? 그리고 부동산 담보부, 금전채권. 자, 세 번째, 증권은 증권이지만 부동산 냄새가 너무 많이 나. 그쵸? 리츠 주식, 개발회사 증권, 그리고 부동산 투자 목적회사 지분증권, 그리고 각종 ABS, MBS, 뭐 요런데 투자를 해도 부동산에 투자한 곳을 보겠다. 자, 네 번, 우리가 부동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요런 데도 부동산 펀드로 투자할 수 있는 곳으로 보고, 자, 다섯 번째, 부동산 개발 사업 쪽에 돈을 빌려주는 우리가 대출 형태로 운영해도 이 부동산에 투자하는 투자 대상 범주로 보겠다라는 거죠. 이게 50%를 초과하면은 뭐라고요? 부동산 펀드다. 지금 이거 공부한 거예요. 이거. 등 때문에 지금 힘들었던 거야. 등. 이거 너무 어려워요. 이거 다 어떻게 다 외워요. 그렇죠? 어떻게 해요? 우리 시험은 늘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시험이 쉬우면은 그게 시험이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조금 더 공부해가지고 다 맞추는데 이게 어려워서 난 안 하겠다. 그러면 아예 도전하지 말아야지. 시험을 진짜 시험 삼아서 이렇게 보는 그런 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시험은 항상 내 머리를 아프게 하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최대한 여러분들께 수월하게 합격할 수 있는 그 포인트, 그쵸? 그것들을 쉽게 넘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도와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잘 따라오시면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요거 몇 가지 좀 고민되는 게 있겠지만은 요런 것들 지금 당장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차차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보시면은 문제도 풀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알아나가진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우리가 부동산 펀드의 운용 제한과 관련된 부분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우리 부동산 펀드는 여러분들 취득 후에 일정 기간 이내에는 처분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제한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부동산을 사서 바로 팔면은 돈이 안 돼요. 돈이 안 된다는 얘기는 손실 볼 수도 있다는 얘기야. 손실 볼 수 있다는 얘기는 이 집합투자업자 자체는 별 문제가 없겠지만은 투자자 이익 보호 차원에서는 상당하게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일정 기간은 좀 뒀다 팔아라 이렇게 원칙을 정해놓습니다. 그래서 국내 부동산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은 1년, 주택 이외의 부동산도 1년. 그러니까 다 1년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원칙이 그래요. 이 원칙. 그럼 원칙이 있다는 얘기는 뭐가 있다는 얘기야? 예외가 있다는 얘기죠. 예외. 우리 투자자 이익 보호에 빨리 파는 게 좋다라고 판단되면은 빨리 팔아도 돼요. 아셨죠? 그리고 뭐 이런 거 있죠. 미분양 주택 같은 데 투자했어요. 근데 누가 사겠대. 그럼 빨리 팔아야지. 이거는 1년 있다 팔고 그러면 안 되지. 그렇죠? 그건 내부적으로 너네들이 규약에서 정하는 기간이 있다라고 하면 빨리빨리 팔아라. 이건 재량권을 준 거예요. 이런 것들은. 그리고 그거 이외에도 여러분들 재량권을 준 경우는 많습니다. 근데 우리 재량권까지 시험 문제 나오느냐? 아니에요. 주택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로 바르게 짝 지어놓은 것은 이런 식의 문제입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국외 부동산과 관련된 부분들은 뭐예요? 이거 처분 제한 기간을 설정하면 될까요? 외국 부동산인데 외국에 그죠? 현지에 나가서 팔아야 되고 이 현지에서 빨리빨리 처리하면 더 유리한 경우도 많으니까 그죠? 그건 자체적으로 너네들이 알아서 해라라는 거죠. 규약에서 정하는 기간. 그래서 뭐 시험 문제는 뭐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가나다 이렇게 해가지고 가나다에 들어갈 내용으로 바르게 짝 지어놓은 것은 뭐 요 정도가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처분 제한 기간이 있다. 이건 뭐 원칙일 뿐 예외도 있다라는 거. 자, 예외라는 것이 뭐냐? 그죠? 예외라는 것이. 또 하나 보게 되면 여러분들, 부동산 개발 사업에 따라서 조성한 토지 및 건축물 등의 분양 관련돼서는, 빨리빨리 팔아라라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토지를 샀어요. 그리고 빨리 1년도 안 돼서 다 지었어. 그러면 1년 동안 지금 처분 못하고 가만히 기다려야 돼요? 분양해야지. 그렇죠? 그리고 투자자 보호, 이익 보호를 위해서 뭐 합병이라든지 해지, 펀드가 이제 그만 끝낸다라고 할 때는 빨리 정리하고 나가야지. 이해됐나요, 뭔지? 그래서 이거 뭐 암기하고 그럴 사항도 아니에요. 자, 우리 토지와 관련된 부분들도 우리가 건축물이라든지 공작물이 없는 토지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이런 토지를 뭐라고 해요? 뭐 흔히 말로 이거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고 나대지라고 하거나 또는 나지라고 하거나 또는 갱지라고 하거나 참 표현 자체가 그죠? 이거 다 모르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건 알아요? 맨땅 그죠? 맨땅이에요. 건물이 없는 땅 그죠? 평평한 땅도 있지만 울퉁불퉁한 땅도 있고 야산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러면 정리 작업을 쫙 하고 그렇죠? 이렇게 개발을 해야지 땅값이 많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그런 땅들은 여러분들 개발 사업 시행 전에는 처분하지 말아라. 이렇게 됐습니다. 이건 1년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의 개발 사업들 이렇게 추진을 해야지만이 땅값이 오르고 돈을 벌 수 있고 이게 돈을 벌어야지만이 투자자들이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런 취지에서 이런 규정이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원칙은 이렇지만 여러분들 펀드가 그만둔다라고 할 때는 빨리 처리하고 나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법령 이런 거 개정 때문에 개발 못해라고 하면은 계속 떠안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자, 이렇게 예외도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부동산 이외의 자산에 대한 운용 제한이다라고 돼가지고 자, 우리 부동산 관련된 우리의 금전채권 처분 제한 없습니다, 여러분들. 좀 전에 봤던 그렇죠? 권리예요, 권리. 좀 전에 봤던 우리 처분 제한과 관련된 1년, 그리고 집합투자 규약이 정하는 기간, 그리고 토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맨 땅 같은 경우에는 개발 사업 전에는 처분하지 말아라 이런 제한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다 눈으로 보이는 실물 부동산의 처분 제한이에요. 그런데 지금 등과 관련된 부분에서 첫 번째 권리형, 그죠? 지지전 인분위, 자 요런 우리 부동산 담보부 금전채권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얘네들은 뭐 1년 이내에 처분하지 말아라 이런 제한이 없다. 실물 부동산만 처분 제한이 있는 거예요.
다음 여러분들, 우리 증권형과 관련된 부동산 펀드에서 부동산 개발 회사가 발행한 증권, 부동산 투자 목적 회사의 지분증권, 그리고 주택저당 증권에서 MBS 등 이건 투자 제한이 없이 이런데 100% 투자해도 돼요. 항상 여러분들 예전에는 자본시장법에서 50% 이상을 부동산에 투자를 해라, 부동산 등에 투자해라. 그러면 요 등과 관련된 부분에 그러면은 실물 부동산은 하나도 투자 안 하고 여기에 100% 다 투자해도 되는 겁니까? 돼요. 돼. 그쵸?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일정 부분 투자하는데 이제 한도 제한을 두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들. 있어. 자, 뭐냐면은 요거 두 번째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부동산 등이 차지하는 비중이 50%에 넘는 수익증권, 집합투자증권, 그리고 유동화증권, 그리고 리츠 주식, 그리고 자산유동화증권. 자, 요런 데는 투자 한도 제한은 있습니다. 그게 몇 프로예요? 몰라도 돼요. 그러면 시험 문제 이게 나와요? 거의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준비할 때 예를 들어서 보는 거예요. 자, 부동산에 투자하는 비중이 50%를 초과하면은 이게 무슨 펀드라고 했습니까? 부동산 펀드라고 했죠. 그러면 50%를 초과해서 그럼 얼마까지 투자할 수 있어요? 100%까지 투자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일정 부분 제한 두는 경우도 몇 가지는 있지만 이 제한 두는 경우까지 다 공부를 한다? 이거는 의미가 없다. 그래서 100%까지 다 됩니다. 이렇게 정리를 딱 해두시기 바랍니다. 예. 자, 또 하나는 우리 과거의 자본시장법에서 여러분들 그 법적 형태에 따라서 우리가 신탁형 부동산 펀드, 그리고 회사형 부동산 펀드, 그리고 조합형 부동산 펀드 이렇게 있었는데 요 회사형 부동산 펀드 중에서 우리는 주식회사 형태, 주식자는 안 붙이죠. 부동산 투자회사. 얘네들은 부동산 등에 투자할 수 있는 그 범주가 50%는 당연히 초과해야 돼요. 근데 최대 맥시멈이 70%로 이게 한도가 있었어요. 과거 자본시장법에. 근데 지금은요? 부동산 등에 몇 프로까지 투자할 수 있어요? 100%까지 다 투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과거의 자본시장법 규정들 때문에 요거 시험 문제화해서 출제하는 출제 경향도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50% 초과하면 된다. 100% 다 해도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는 게 훨씬 좋다. 자,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우리가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자, 우리 파생상품 위험평가액이 펀드 순재산의 100%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러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너무 위험한 파생상품은 가지 마라. 근데 사모펀드는 4배까지도 허용합니다. 근데 뭐 부동산 펀드에서 나올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이거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위험평가액이 펀드 순자산의 10%를 초과할 경우에는 파생형 부동산 펀드로 설정하라. 그래서 요 10% 정도만 좀 터치해 두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우리 부동산 펀드의 운용 특례와 관련된 부분 볼게요, 여러분들. 운용 특례. 시험 문제 너무나 자주 나와요. 자, 처음에 여러분들 여기 실사보고서라는 게 나옵니다. 실사보고서. 실사보고서가 뭐예요? 실제 사실을 조사해서 밝힌 서류입니다. 그럼 뭐예요? 현장 답사를 한 보고서란 얘기예요. 실제 조사한 보고서. 실제 조사. 그럼 밖에 나가겠죠? 밖에 나가서 현황들을 봅니다. 지금 매물이 얼마에 거래되고 있는지, 우리가 중개수수료가 얼마나 하는지, 등기, 그리고 뭐 인지세, 인지대 이런 것들이 얼마나 나오는지, 그쵸? 그리고 이 부동산 상가 같은 거 지금 돈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쵸? 권리 의무 관계, 그리고 누가 조사했는지 이해됐나요, 뭔지? 여러분들 이거 그러면 언제 이런 것들 가서 조사할까요? 여러분들이 아파트 여러분들이 구매한다. 아파트 취득할 거예요. 그러면은 발품 팔죠? 발품 팔아요. 그게 바로 실사예요, 실사. 나가서 얼마냐. 이 동네는 얼마고, 이 동네는 얼마고. 역세권하고 가깝고. 회사 갈 때는 요런 대중교통 이용하면은 여기는 좀 살기 편할 것 같고. 그쵸? 뒤에 공원이 있고. 그리고, 초등학교가 있고, 관공서가 있고. 뭐 이런 것들 다 보는 거죠, 여러분들. 그리고 아파트 값이, 향후 어떻게 될 거고. 다 보는 거잖아요. 자, 언제 봐요? 언제 조사해요? 발품. 취득할 때. 그리고 처분할 때. 자, 우리 보유할 때는 이거 봅니까? 계속 나가서 조사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아파트 산 다음에 계속 발품 팔면서 지금 이 동네는 얼마고 저 동네는 얼마고 계속적으로 조사합니까? 안 하잖아.
그렇죠? 사고 팔 때만 하는 거지. 그래서 실사는 여러분들 사고 팔 때 하는 보고서다라는 거예요. 실사 보고서. 자, 그러면은 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 뒤쪽에 나오겠는데 사업 계획서라는 게 있습니다. 서류와 관련돼서 실사보고서랑 비교되는 게 사업계획서. 이 사업계획서는 여러분들 어떤 사업이냐면은 이 부동산 펀드 쪽에서는 개발 사업을 얘기해요. 프로젝트. 브리핑하는 거죠. 개발 사업 시행사가 브리핑하는 거예요. 자, 이 개발 사업은 제목이 뭐고 어디 항공 공항을 만드는 개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정은 언제까지 10년 걸릴 거고 총 자금은 얼마 정도 나올 거고 예상되는 여기서 수익은 현금 흐름은 이 정도 발생할 걸로 예측되고 뭐 이런 앞으로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청사진, 그리고 여기 공항과 관련된 부분들은 H건설사가 우리가 시공을 할 거고, 그쵸? 이 시공사의 과거 이력들은 평판은 이렇고 훌륭한 사람들이 다 합니다. 그쵸? 그래서 일정 부분에 한 70%의 분양을 하게 되면은 그 이후부터는 수익이 계속 나기 때문에 손익분기점은 요쯤 될 겁니다. 이해됐나요, 뭔지? 이런 향후 공정, 사업, 개발과 관련된 모든 일체의 계획들이 담겨 있는 게 바로 사업계획서죠. 이 사업계획서를 듣고 어떻게 해요? 나는 여기에 투자를 해야 되겠다. 개발하는 사람, 아이디어 좋네. 라고 해서 사람들이 막 투자하잖아요. 막 투자해. 그래서 돈들을 다 모아서 개발 사업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거예요. 자, 아셨죠? 요런 게 바로 시행사라고요. 요런 게 펀드라고 하면은 뭐라고요? 개발형 펀드라고요. 개발형 펀드.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런 얘기들을 헛소리 하면 큰일 나죠? 그렇죠? 장난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게 되면은 이 감정평가사에 확인 절차를 반드시 받은 다음에 요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반드시 공시해야 돼요. 떳떳하게 투명하게 밝혀라. 확인한 다음 밝혀라. 그래서 너네들이 나중에 딴소리 하지 못하게. 그렇죠? 너네들이 거짓말하면 다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공시 의무로 자본시장법에서 이렇게 규정을 한 게 바로 사업계획서라는 거예요. 사업계획서. 그래서 사업계획서와 관련된 부분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시험 문제는 그런 겁니다. 다음 중 실사보고서에 나오는 내용이 아닌 것은 그러면은 개발일정 이런 것들이에요. 개발일정은 어디 나와요? 사업계획서 나와. 다음 중 사업계획서 나오는 내용이 아닌 것은 그러면 실사보고서의 항목. 그러니까 이것들을 여러분들 항목들을 암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암기하는 게 아니라 요런 내용들, 요런 느낌들만 아시면은 다 맞춰요. 다 맞춥니다. 이거 틀리실 분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다음 여러분들 우리가 자금의 차입과 대여 쪽인데요. 자금의 차입. 우리가 펀드가 돈을 빌릴 수 있어요. 그런데 부동산과 관련된 부분을 주로 운영하는 거니까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좀 많이 좀 빌리게 해줍니다. 예, 특례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럼 어디로부터 빌릴 수 있느냐? 각종 금융기관들, 그렇죠? 그리고 보험사도 금융기관이 있죠. 국가로부터도 빌리고요. 다른 부동산 펀드로부터도 빌려요. 우리 앞에서 봤죠? 개발 사업을 한다, 돈 많이 드니까 이 개발 펀드는 한테 돈을 빌려주는 펀드. 이게 바로 대출 펀드다, 대출형 펀드다. 이것도 존재할 수 있다고요. 그렇죠? 그리고 외국 금융기관 이런 데서 돈을 빌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만 좀 보지 마시고요. 돈을 못 빌리는 곳이 어디냐? 투자 매매업자, 투자 중개업자는 증권사 등을 얘기를 하는 거고, 은행, 증권사, 보험사 다 되고, 그죠? 특수은행 다 되고, 저축은행도 다 돼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 이제 새마을금고는 안 됩니다. 그리고 신용협동조합도 안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체국 예금도 안 돼요. 안 되는 곳, 새마을금고 안 된다, 신협 안 된다, 우체국 예금 안 된다. 이런 데로는 못 빌려요. 요 정도만 메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렇게 차입을 하는데 얼마까지 그럼 차입할 수 있느냐라는 죠. 우리 순자산에 2배까지 차입할 수 있어요. 요거 기억하시고 계셔야 돼요. 자, 우리 차입한 돈 가지고는 부동산 그 차입 목적에 사용해야지 다른 용도로 쓰면 안 되겠죠.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
자, 다음 여러분들, 우리 이제 사업계획서라는 거 좀 전에 좀 말씀드렸으니까 간단하게 보시면 되겠죠. 자, 우리 감정평가업자의 확인을 한 다음에 공시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자, 사업 개발 관련된 일정, 계약 개발 방법, 그렇죠? 앞으로 어떻게, 그렇죠? 건축을 할 건지, 그리고 얼마의 자금이 조달되고 어떻게 돈을 회수하는지, 손익이 어떻게 되는지, 그렇죠? 시공사는 누가 공사를 시공하는지, 이거 지금 뭐예요? 지금 이거 지금 다 프로젝트 사업과 관련된 거잖아. 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실사보고서에 나온다, 사업계획서에 나온다, 사업계획서에 나온다. 그래서 좀 전에 봤던 실사보고서랑 비교하는 문제가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 반드시 등장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자, 우리 이제 금전의 차입 2배까지 할 수 있는데 대여는 얼마까지 할 수 있느냐? 순자산의 100%. 순자산의 뭐 100%를 초과해서 대여한다는 얘기는 말도 안 되죠. 빌려서 대출해준다? 이건 안 되죠. 100%까지예요. 자, 우리 대여 조건은 여러분들 집합투자 내부 규약에서 우리가 돈 대출해줘가지고 우리 펀드 돈 벌 수 있도록 운용할 수 있도록 이런 규정들이 있어야 돼요. 우리 펀드는 대여로 돈 벌지는 않아요 라고 하면은 빌려주는 대출 사업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금전 대여에 관한 사항을 규약에서 정하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자, 우리 대여하게 되면 여러분들 어때요? 회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각종 담보권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회수를 위한 적절한 뭐 보증이라든지 뭐 확약서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좀 챙겨놔야 되겠죠. 당연하죠, 여러분들. 그렇죠? 회수를 위한 안전장치들을 만들어서 빌려줘라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 안전장치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규약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엄밀히 이제 세분해서 보면은 이거 이제 문제와도 대해서 보시게 될 건데, 그렇죠? 이 공모형 펀드라고 하면은 요 집합투자 규약에 대여 규정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 그렇죠? 담보 설정이라든지 이런 거 다 완벽하게 구비돼야지만이 빌려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모형 펀드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집합투자 규약의 정함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요 담보권 설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상관없다라는 거죠. 사모펀드는. 그래서 요런 아주 미세한 차이는 있습니다. 뭐 요 정도. 우리 그 교재에는 요런 내용은 없어요. 근데 과거 기출문제라든지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추가해서 요 정도 좀 메모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제3자의 업무 위탁이라는 거예요. 자, 일단 부동산 펀드라는 것은 약간 부동산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펀드를 우리가 설립하고 그렇죠?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주체는 뭐예요?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업자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합투자업자가 부동산 집합투자업자가 당연히 신탁이라고 하면 신탁계약 체결하는 거고요. 그렇죠? 회사라면 회사 설립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펀드 재산의 운용 지시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평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기준가격 평가. 근데 그런 일들을 뭐 다른 사람한테 뭐 위탁할 수는 있겠지만은 본연의 업무예요. 본질적인 업무. 본질적인 업무다. 그런데 제3자한테 부동산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위탁해서 운용할 수 있는 업무는 뭐냐? 이런 본질적인 펀드와 관련된 본질적인 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는 위탁해서 운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시험 문제 잘 나오죠? 자, 위탁 가능한 업무는 여러분들 개발 업무하고 계량 업무하고 임대 업무예요. 임대 업무. 자, 우리 이제 부동산을 취득해가지고 이 펀드가 나중에는 여러분들 처분할 거예요. 근데 중간에 어떤 과정으로 돈을 버느냐? 자, 취득해서 처분해서 우리 매매 차익으로도 돈 벌 수 있지만은 중간에 우리 임대에서 임대 수익을 얻을 수가 있고요. 또는 리모델링해서 돈을 벌을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개발을 사업을 해서 돈을 벌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첫 단과 끝 단은 집합투자업자가 다 해야 돼요. 그런데 중간 과정에 일어나는 임대, 개발, 개량이라는 것들은 집합투자업자가 직접 해도 되지만 다른 사람 쪽에 맡겨서 그죠? 수익 구조가 된다고 하면은 운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요 세 가지를 여러분들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그래서 요거 시험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 거냐면은 제3자에게 위탁 가능한 업무가 아닌 것은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사업은 취득, 처분은 안 돼요.
그래서 업무 위탁하게 되면 7일 전까지는 금융위원회에 위탁 계약서라든지 기준 이런 것들을 보고해야 됩니다. 뭐 그렇게 여러분들 내용이 지금 많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뭐 어려운 내용 많이 없습니다. 자, 우리 이제 법규 파트에서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 게 부동산 평가와 관련된 부분이죠. 자, 우리 항상 펀드는 여러분들 기준 가격, 시가 평가가 원칙이에요. 그래서 부동산도 여러분들 시가 평가가 원칙이다. 자, 그런데 부동산은 시가라는 게 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뭐 어느 정도 KB 시대라든지 여러 가지 신뢰할 만한 시가 형성이 좀 되어 있는 편이죠. 근데 그렇게 거래가 빈번하지 않은 빈번한 그런 것들은 있지만은 빈번하지 않은 저기 뭐 임야라든지 공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는 시가를 잡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원칙이 신뢰할 만한 시가가 있다라고 하면은 시가로 평가하지만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다라고 하면은 별도로 평가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바로 공정가액이다라는 거예요. 이 공정가액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평가액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평가, 사례가격, 주변 시세 여러 가지들을 두루두루 살펴서 펀드 내에서 펀드재산평가위원회가 일관된 원칙에 따라서 이렇게 책정한 금액이 바로 공정가액이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집합투자 재산평가위원회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그렇죠? 취득가격이라든지 거래가격, 사례가격, 감정평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가지고 작년, 올해, 내년도 계속 일정한 기준 하에서, 일관된 기준 하에서 정한 가액이 바로 공정가액이다. 자, 여기도 시험 문제가 뭐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빈칸 채우기. 원칙은 뭐다, 예외는 뭐다. 이렇게. 빈칸 채우기. 됐네요. 자, 우리 이제 법규 파트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설명을 제가 과거에는 좀 나눠가지고 설명드렸는데 좀 쭉 설명드렸어요. 빨리 하려고 여러분들. 그리고 이 부동산 펀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너무 오랫동안 잡고 있으면은 그것도 안 좋아요. 그래서 일정 짧고 굵게 딱 해서 맞을 점수만 딱 맞자. 뭐 이게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법규 파트 정리하신다고 하면은 법규 파트에서 틀릴 문제는 거의 없습니다. 이 정도만 정리 잘 하시고 관련된 문제 풀어보시면은 다 해결이 되실 거예요. 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